네. 앞에 우리 한국주권자연맹에서 기자회견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서부지법 사태로 이렇게 구속된 청년들 그들에게 필요한 건 우리 국민들의 관심입니다. 그 여러 가지 사법 절차가 예정돼 있고 변호사님들께서 함께하고 계시고 다들 응원해 주시지만 끝까지 재판받고 무죄가 나올 때까지 국민들이 관심을 놓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좌파들에 비해서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그 국가기관에 또는 뭐 정치인들이 또는 변호사들이 알아서 하겠거니 하고 잘 맡겨놓고 또다시 이제 각자의 역할을 충실하게 하시느라고 일상으로 돌아가시거든요. 근데 이 싸움은 장기 싸움이니까 지금처럼 오다 가다 이렇게 들리실 수 있는 사람들 들려주시고 또 이렇게 시간이 조금 더 많으신 분들 매일매일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렇지만 이게 좀 길게 가는 싸움이다. 단순히 윤석열 대통령 한 명 구하는 게임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좀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좌파와 오랜 기간 나름 싸워온 투쟁기를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제 경험담을 말씀을 드리면 우리 배희철 변호사님 그래서 이 지금 필리버스터를 잘 진행하고 계셔서 제가 변호사님 필리버스터 내용을 좀 봤는데 예전에 이제 세월호 변호사로 일하시면서 여러 가지 느꼈던 점들 그리고 왜 이런 일을 하시는지 잘 설명해 주셨더라고요. 그런 경험담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시작하면 되죠? 네. 네, 저는 그 2018년에 대전에서 아주 전연차 워킹맘 변호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네, 법무법인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밤낮없이 일하는 변호사였는데 어느 날 그 지방선거를 앞두고 2018년 2월경에 박범계 의원이 저희 대전 서구 지역구 국회의원이었거든요. 그리고 민주당 당시 지방선거 전체 공천권을 갖고 있는 그 수당위원장이었습니다. 박범계 의원께서 직접 비서관 통해서 연락을 하고 또 법무법인 앞에 찾아오기도 하고 밑에 있는 카페로 내려오라고도 하고 불러내기도 하고 전화도 하고 하면서 지방선거에 시의원으로 출마해달라고 끊임없이 이제 요청을 했었고요. 저는 당시 이제 막 변호사가 돼서 이제야 조금 경제적 여유도 생겼고 아이들이 저는 일찍 결혼해서 일찍 그 아이들을 키우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초등학생 뭐 고학년 중학생 뭐 이랬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키우고 여행도 다니고 사교육비도 들어가서 돈 벌어야 되는데 뭔 시의원이냐 가족들이 다 반대를 했고요. 저희 법무법인 대표님도 시의원 할 것 같으면 너 같은 변호사 뽑아놓고 나가라. 그만두고 할 생각해라 라고 하셔서 제가 한번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절하기가 무섭게 굉장히 집요하게 어느 일요일 아침부터 전화가 와서 국회의원 하라고 안 하고 시의원 하라고 해서 너무 미안하다. 자기가 사기 아니면 착착이를 생각하고 있으니 두 번도 아니고 딱 한 번만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없는 주제에 시민사회에 인사도 없이 공천을 받느냐 이게 이제 제일 먼저 저에게 다가온 문제제기였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아무리 능력이 좋고 아무리 뭐 열심히 살아오고 개인적인 인생사 스토리가 참으로 훌륭한 사람들도 민주당에서는 소위 말하는 시민사회의 검증이 없으면 처절하게 짓밟힙니다. 근데 저한테는 그게 당연히 먹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할 때 저 워킹맘 변호사는 뭐 민사고 출신의 카이스트도 다녔었고 좋은 대학 여기저기 다녔다가 말고 뭐 이런 경력을 보아하니 금수저, 소위 말하는 금수저에 지 맘대로 살다가 돈 많으니까 대충 로스쿨 나와서 공부하고 애들 키우는 그냥 날라리 변호사겠거니 몇 마디 혼내면 숙이겠거니 라고 생각들을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네 라이프 스토리를 써서 보내봐라. 나한테 검증을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라이프 스토리 쫙 써서 보냈죠, 제가. 자, 그런데 저에게 검증을 요구한 시민사회, 소위 말하는 여성단체 그 언니들에 비해서 제가
가장 못해서 10배, 100배는 고생하고 산 사람이거든요. 정말 힘들게 살았고, 힘들게 공부했고, 아이들 어렵게 키웠고요. 제 돈 내고 제 스스로 공부했고, 시험도 혼자 옥투저 집안에서, 양가 교졸 부모 집안에서, 공무원 애벌이 집안에서 혼자 열심히 산 사람이었습니다. 누구 하나 국가 도움, 돈 여기저기 참하지 않고, 성실하게 스스로 이뤄낸 사람이기 때문에 라이프 스토리를 보더니 건드릴 게 없었던 거예요. 이 검증을 해봤는데 건드릴 게 없으니까 이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나중에는 소문을 내는데 김소연이 박범계 세컨드라서 단수공천 받았다. 네, 이렇게 소문을 내고 다니다가 기소돼서 벌금 500만 원까지 받았는데 세상에 해당 시의원, 영인의 대표였던 해당 시의원이요 1심 벌금 500만 원 받았는데 그게 2020년인가 그랬거든요. 그런데 2022년에 지방선거 끝날 때까지 2년 넘게 항소심 기일을 열지를 않아요. 네. 왜냐면 시의원 자격 문제가 생기고 윤리 제소돼서 제명된다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윤미향보다 더 오랫동안 항소심 기일을 열지를 않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끝까지 그 임기 끝날 때까지 재선거 치를 때까지 기다려줬다가 그 부장판사 동기가 있는 법무법인을 선임해서 세상에 전파 가능성이 없다고 김소연 박범계 세컨드다 애인이다 이렇게 떠들고 다녔는데 그걸 전해 들은 사람들이 김소연 변호사에 대한 호감이 있어서 바깥에 유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파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주고 살려주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지방 법원에서 제가 경험한 일이에요. 저 변호사거든요. 저는 판사님들을 욕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진짜 여기 턱끝까지 올라올 때도 많은데 입 밖으로 막 내고 싶을 때가 많은데 저는 의뢰인들을 위해서 절대로 재판장님들, 우리 판사님들 욕을 할 수가 없어요. 비판도 은간치 꼴통 변호사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는 게 변호사들의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의뢰인들을 변호를 해야 되니까 함부로 판사님들을 욕할 수 없거든요. 지금 그런데 이 의리법연구, 의결법연구 있잖아요. 이게 지금 서울중앙지법이나 서부지법이나 헌법재판소니까 주목을 받지 지방 향판들 대표적인 게 이제 정정리 재판관 같은 경우 의리법연구에는 아니지만 대전에서 향판으로 오래 계셨던 분이거든요. 저도 익히 재판부 들어와서 재판을 해봤고 그런데 대표적으로 문영배 정정리 재판장 같은 지방 향판들 중심으로 지역사회에서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제가 겪었던 피해자로서 겪었던 여러가지 말도 안 되는 재판들을 계속 받아왔어요. 이게 굉장히 심해진 게 문재인 정권 때입니다. 여러분들 어디 다 서울 사시는 분들일 수도 있고 지방에서 오신 분들도 있잖아요. 지방 각급 법원 가면 어때요? 이렇게 법원 앞에 우리 지금 상시적으로 1인 시위 하시는 분들 이렇게 추운 겨울에 텐트 쳐놓고 혼자 이렇게 누워 계신 분들 한수막 걸고 계신 분들 각급 법원마다 꼭 한두 분씩 계세요. 예전에는 이제 변호사기 때문에 저분들 왜 이렇게 재판에 불복하지? 저 진상들이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도 전연차 변호사 때는. 그런데 특히 문재인 정권 때 여러 가지 재판을 경험하고 나서 우리 의뢰인들 재판들 경험하고 나서 제가 웬만한 사건들은 국민참여재판을 하자고 할 정도로 재판부를 믿을 수가 없게 됐어요. 우리가 판례와 그동안 쌓여있는 여러 판례의 법리나 법적 안정성 그리고 예측 가능성 이런 것들을 명백히 벗어나는 판결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대통령께서 계엄령 선포하고 12.12 담화했을 때 뭐라고 했냐면 본인 같은 대통령도 불법을 경험하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했느냐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그게 그냥 수사가 아니에요. 진짜 일어나는 일입니다. 돈 없고 힘 없고 심지어 변호사 도움을 받아도 이렇게 우덜법 연구에 인맥이 있냐 없냐 LKBM 파트너스 같은 대단한 좌파의 김앤장을 선임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재판 결과가 많이 달라집니다. 자, 금방 이제 말이 계속 셀 거예요. 1시간을 주셨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말 다 하려고 제가 오늘 왔거든요. 자, 그렇게 첫 번째는 시민사회 검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박범계 세컨드라고 하면서 저를 메신저를 아주 짓밟아 놓으려고 했죠. 왜냐면 자기들은 지역구 공천 못 받고 여성단체 경력 가지고 비례대표 공천 받고
그것도 막 숙이고 아부하고 별짓 다 해서 정치권에 입문하는데, 이제 저같이 그냥 스토리가 좋은 30대 여성 워킹맘, 지금은 40대 중반입니다. 저도. 그런데 그때 당시 30대 중반이었는데 워킹맘 변호사가 이렇게 공천받는 게 굉장히 고가웠던 것 같아요. 자, 그것을 훼손하는 방법이 세상에 페미니스트라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김소연은 실력이 아니라 박범계 앞에 잘 보여서 세컨드라서 애인이라서 고소받았다는 얘기였습니다. 자, 이런 얘기를 듣고 우리나라는 어떤 문화를 갖고 있냐면요, 그런 얘기가 나오면 제가 우리 여성 변호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에요. 이런 이상한 얘기가 나오면 지역사회 선배 여성 정치인들이나 여성 선배 변호사님들한테 가서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숙입니다. 저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저는 선배님들 잘 봐주세요. 지역사회, 시민사회 언니들, 저 당신들께 순종할 거니까 잘 봐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가스라이팅 당하고 길들여집니다. 우리같이 힘들게 공부해서 변호사 라이센스를 딴 여성 변호사들이요, 제일 먼저 흡수되는 게 지역사회 여성단체들이에요. 여성단체들 불러 세워가지고 여성 변호사들 오세요 하고 지방 변호사회랑 이런 데서 세미나 만들어주고 해서 봉사활동으로 강의 한번 해봐, 여성주의 얘기해봐, 여성인권 얘기해봐, 성범죄 얘기해봐 시킵니다. 그러면 우리 착한 소년 여성 변호사님들은 뭣도 모르고 가서 얘기하다 보면 그들에게 포섭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얘기했어요. 당신들 집에서 드라마 보고 깔깔거릴 때 나 애 키워가면서 혼자 공부했는데 너님들이 나한테 뭐 분유값을 내줬어, 책값을 내줬어, 학비를 내줬어. 나 대신 공부를 해줬어요? 네. 내가 공부해서 내가 성실하게 변호사가 된 건데 왜 여성단체 당신들이 뭔데 무슨 자격으로 나한테 무료 봉사를 요구하고 당신들이 뭔데 나한테 말하자면 숙일 것을 요구하느냐. 제가 어릴 때부터 말대꾸 잘하고 되게 단골 기질이 좀 심했거든요. 말대꾸 하다가 등짝 맞고 이런 일을 했는데 저 그 아주머니들한테 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김소연은 이제 길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누군지 나중에 이제 제가 정치판에서 여러 가지 투쟁을 겪고 나서 알게 됐는데 이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386 운동권 여성계 사람들이에요. 1세대 운동권 할머니들은 전혀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전에 우리 여성주의 운동은 1930년, 40년, 50년대 이렇게 미국을 중심으로 그 이전엔 유럽 중심으로 참정권 운동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존경하는 이승만 건국 대통령께서 처음부터 여성들에게 동등한 투표권을 줬고 우리 여성들은 법적으로 차별받은 바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 가부장적인 문화나 이런 것들은 있었지만 시대가 변해서 지금 우리 여성들이 오히려 남편 잡아먹고 사는 집 많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그렇게 계속 가스라이팅을 하는 게 누구냐면 소위 말하는 여성계 그 언니들이에요. 네. 근데 이 시대가 변한 걸 모르고 그 여성계 386 운동권 할 일 없는 아줌마들이 우리 여성 변호사, 청년 변호사들을 처음부터 포섭합니다. 그렇게 해서 민변이나 지금 여기 우리법연구회 같은 조직 출신들이 밑으로 끌어모아서 육성을 해요. 자, 법조계도 이렇게 하는데 노동계, 환경단체, 인권단체 이런 데 어떨 것 같습니까? 역사. 네. 진보주의가 우리 역사 그 학계는요, 진보 진영이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법조가 이렇게 썩어 문드러진 거 대통령께서 계몽령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게 지금 법조까지도 가장 중립적이고 법 앞에 평등하고 오로지 법과 양심으로만 판단해야 할 재판관님들마저도 다 이념 편향적인, 사실은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이념인 줄 알았더니 밥벌이 돈에 관계된 거기에 다 이쪽을 챙기면서 이렇게 편향적인 판단을 하고 있었다. 자, 제일 먼저 경험한 게 여성계. 이건 저는 운명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페미니즘과 그 뒤로 대차게 싸우고 책까지 냈거든요. 그 이유가 대놓고 제가 여성단체들에게 당했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당한 일은 현수막을 딱 걸었더니 어떤 일을 당했냐면요. 이제 공천을 딱 받으려고 현수막을 딱 걸으니까 박범계 의원의 최측근들, 전 비서관, 그리고 그때 당시 제가 출마하려고 했던 지역구의 현직 선배 시의원이 말하자면 저에게
공천원금 1억을 달라고 대놓고 요구를 하더라고요. 하면서 막 거니까 돈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저는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솔직히 제가 시의원 하게 해달라고 한 적도 없고, 본인들이 선수 없어가지고 저한테 사정해서 선거를 출마하게 됐는데, 저한테 1억을 달래요. 필요하대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 전직 비서관이 저한테 얘기를 하길래 이거 범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당연히 범죄잖아요. 이게 선거와 관련하여 그 어떤 식의 불법 자금도 단돈 10만 원이라도 주고받으면 범죄거든요. 나는 이거 범죄로 당연히 알고 있는데 너네 왜 이러니? 라고 했더니 이게 얘기가 잘 안 됐나 봐요. 그러니까 위에서 저는 순진하게 이게 다 얘네가 밑에서 장난치는 줄 알고 당연히 첫날 얘기 받은 첫날 박범계 의원한테 보고를 했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거는 범죄에 소홀해서 혼자 바보 같은 짓을 한 거더라고요. 첫날 제가 보고했습니다. 아니 위원장님, 이게 지금 내가 보니까 선거를 망치려고 작정을 한 것 같다. 밑에서 호가호위 하면서 수긍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변호사인 나한테까지 이렇게 1억을 달라고 할 정도면 대전시당 선거가 민주당 후보들이 몇십 명인데 이 사람들한테 얼마를 수긍하겠냐. 예비후보까지 합치면 100명 넘어가는데 이거는 위에서 바로잡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라고 당일날 보고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굉장히 당황하면서 애매한 말을 하더라고요. 그 돈 요구한 사람이 변 실장이라는 사람이었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제 처음에 보고했을 때 비서관 통해서 보고하니까 처음에는 당황하더니 퇴근 시간쯤에서 저를 차를 태우러 우리 법무법인 앞으로 왔어요. 와가지고 저를 차를 타래요. 퇴근도 아직 안 했는데. 그래서 제가 대표님은 제가 대전 사무소는 제가 대표였기 때문에 직원들한테 얘기하고 차 탔죠. 차 타서 본인이 이제 지역활동 끝내고 서울로 기차 타고 가는 대전역까지 이동하는 한 20분 동안 저를 차를 태우고 장황하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선거에서 돈을 조심해야 되지만 실수도 할 수 있으니까 김 변호사는 그 변 실장하고 인간적 신뢰가 없으니 심부름할 사람을 빨리 구해라. 아직도 안 구했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이걸 듣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첫 번째 돈을 조심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저는 판사 출신의 당연히 시당위원장의 재선 의원이기 때문에 후배한테 예를 들면 지역구 선거 나가면 우리 나중에 시구의원들 나가실 분들 잘 들으세요. 선거 나가면 내가 현금 들고 다니다가 똑같이 그냥 활동하다가 점심시간에 친구랑 만나서 식당에서 밥을 먹었어요. 그래서 내가 할 차례라 내가 밥을 가깝게 내잖아요. 그러면 CCTV나 이런 거 찍어가지고 그 상대 진영에서 선관위에 신고하기도 해요. 그 기부행위로 걸리기도 하거든요. 그런 케이스들은 번역하기 때문에 잘 재판받는 것도 많이 보고 했기 때문에 역시 선배 법률가기 때문에 후배한테 조심해야 될 거를 잘 알려주나 보다. 정치인으로서 조심하라고 실수하지 말라고 알려주나 보다라고 처음에 좋게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는 심부름할 사람을 구하래요. 네,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지? 심부름할 사람을 구해서 돈을 주란 얘기인가? 되게 애매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1억이 없었습니다. 네,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힘들더라고요. 근데 내리면서 당시 운전하고 있던 비서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때 당시 저에게 돈 요구를 해서 나중에 구속되고 징역형 처벌까지 받은 그 시의원 이름이 전땡땡인데 전땡땡 이거 뭐야? 권리금 달라는 거야? 뭐야? 하고 웃고 농담 따먹기를 하고 내리는 거예요. 저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차를 운전하는 그 비서관한테. 그러면은 이상하잖아요. 저한테 대충 알아들으라. 박범계 의원 특유의 말투 아시죠? 반말 섞어서 쓰는 말투. 뭐야 이거 전땡땡 권리금 달라는 거야? 뭐야? 이러고서는 까불까불 그 깡패 같은 말투를 하고 나가는 거예요.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나한테 돈을 주라는 얘기인가? 네, 이상하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 뒤로 한 보름 정도 계속 피해 다녔습니다. 그들을. 그리고 왜냐면 저는 여러분 100만 원이라도 주잖아요. 공범이에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돈 요구를 할까봐 피해 다녔어요. 아침 인사를 하든 뭐라든 피해 다녔는데 5분 동안 끊임없이 만나자 뭐하자 하더니 끝내 단판 짓자 뭐하자 하면서 저한테
이상한 전 시의원이 찍었던 선거표를 갖고 와서 김소연은 그냥 돈 달라고 하면 내놓는 사람이 아니구나, 설득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지 표를 갖고 와서 돈이 이만큼 드는데 선거 비용은 이만큼 들지만 네가 돈이 당장 없으면 현수막, 차량 이거 다 동네 아는 형님들이니까 외상으로 우리가 처리를 할 테니까 일단 있는 돈이라도 내놔, 이렇게 저한테 해서 자기들 자필로 외상 이렇게 써가지고 저를 주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거 범죄다라고 얘기했더니 뭐랬냐면, 감옥 갈 사람 여기 있지 않냐? 후보님, 선거는 대범해야 합니다. 후보님이 지금 이렇게 하는 건 절실함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누구 구의원은 절실함이 부족하고 누구누구 구의원 후보는 대범함이 부족하지만 당시 함께 도요구했던 전 시의원은 대범하기 때문에, 절실하기 때문에 지역구 주민들이 잘 따릅니다 라고 하면서 저를 가스라이팅을 하더라고요. 제가 단 하나 흔들렸던 말이 있다면 절실함이었어요. 대범함으로 치면 전 세계에서 김소연 따라갈 사람 없거든요. 윤석열 대통령보다 제가 훨씬 대범합니다. 그런데 절실함이 내가 부족한가? 아무리 영입제의를 받았어도 시의원을 나가기로 결정한 건 난데, 제가 지역사회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려는 마음이 부족해서 내가 이들이 돈 달라고 하는 거에 이렇게 독가운 마음을 갖는 건가? 법이나 따지고 있는 건가라는 말도 안 되는 생각에 잠깐 빠진 거예요. 정말 이런 얘기를 제가 자세히 하는 얘기는 제 무용담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일은 여야를 막론하고 지방선거판에서 아주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제가 그래서 아주 잠깐 고민을 했지만 알았다, 일단 내가 생각을 해보고 가족들이랑 상의를 해보겠다, 돈이 들어가는 일이니 라고 하고 그 종이 쪽지를 받아서 왔죠. 자, 이거는 뭐예요? 자필 증거예요. 네. 나중에 이건 다 정리해서 다 깜빵 쳐놓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하는 것 좀 더 지켜봐야 돼. 얘네들의 위가, 우두머리가 수기가 누군지를, 박범계인지 그 시의원부터인지를 제가 확신을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달라고 해서 내가 들고 이제 챙겨왔습니다. 그렇게 한 상태에서 알아봤더니 박범계한테 그 뒤로 제가 한 2번 정도 더 보고를 했거든요. 박범계한테 그랬는데도 마지막에는 저한테 소리 지르고 화를 내더라고요. 나는 못 들은 걸로 하겠다, 이러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변호사고 후보인데 기자 한 명이라도 만나서 이 얘기를 하면 대선 선거 전체 망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저한테 돈을 한 푼이라도 뜯으려고 했을까요? 그리고 박범계는 왜 저한테 화를 냈을까요? 네. 자, 왜 그랬냐면 제 생각입니다. 첫 번째, 시도를 했죠. 이미 처음에 시도를 했죠. 근데 돈을 못 뜯었죠. 김소연 입이 언제 벌어질지 자기들이 카톡 전화한 거 있죠. 제가 증거를 갖고 있는지 안 갖고 있는지 모르겠죠. 겁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1억이 아니라 100만 원이라도 뜯어내야 돼요. 그래서 불법 공동체를 만들어놔서 김소연 목을 탁 쥐고 있어야 얘를 옴짝달싹 못하게 합니다. 시구의원 지방선거 나가려는 분들 잘 들으세요. 당장 공천권 주위에서 선물도 드리고 싶고 지역위원장들, 당협위원장들한테 뭐라도 해드리고 싶죠. 여러분들 일생 동안 노예가 되는 거예요. 자, 범죄자가 되는 건 둘째치고 그 범죄자의 노예가 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에게 죄를 짓는 일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내가 1억 주고 시의원 됐다고 쳐요. 자, 4년간 시의원 연봉 다 합쳐봤자 2억도 안 되거든요. 1억 한 5천, 6천 이랬거든요. 그럼 저 입장이 어떻겠어요? 변호사 하면 연봉 1억 넘는데 그거 절반으로 포기하거나 이렇게 해서 시의원이 됐는데 1억을 주고 들어갔어. 그럼 제 입장이 더 어떨까요? 본전 생각이 날까요, 안 날까요? 당연히 나겠죠. 그러면 시의회 의원하면서 여러 가지 이권에 개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시구의원 하려는 분들이 어떤 사람들이 많냐면 사업하시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요. 이런 구조를 아셔야 돼요. 네. 제가 그래서 이거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고민을 많이 하다가 내선에서 이거는 불법 선거자금 매간매직 관행은 끊어놔야 되겠다.
제가 이제 주변 사람들이랑도 상의를 해보고 그때 당시 자유한국당이나 다른 야당이나 뭐 선배님들하고도 조금 살짝 얘기를 해봤는데 봤더니 저보고 다 또라이 미친년이라는 식으로 왜 너 그거 몰랐어? 막 이러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문제 제기하고 나서 선배 변호사께서는 어떤 박범계 친구라는 모 여성 변호사님은 저를 불러서 손잡고 박범계한테 가재요. 빨리 가서 사과하세요. 지금이라도 살아날 길은 네가 숙이는 길이에요. 그러면서 아니 왜요? 변호사님 이거는 지금 저에게 하실 말씀이 아니다. 이건 범죄인데 왜 나한테 잘못했다고 하는 거냐 그랬더니 큰 정치 하려면 이런 거 넘어가야 된대요. 큰 정치고 작은 정치고 뭔지 모르겠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난 끊어야 된다고 했더니 김 의원은 솔직히 말해서 무임승차한 건 사실 아니야? 그 정도 돈은 다 주고 들어가. 작은 일로 박범계한테 스크래치를 너무 크게 냈잖아.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보 좌파 다 그 민변 우덜법 연구의 그 선배 법조인이라는 자들이 저한테 한 짓들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거를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기자님들이나 우리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방법을 잘 몰랐어요. 이런 것들은 좀 약간 반칙인 줄 알았어요. 폭로하고 이런 것들은. 그래서 오로지 법 선관위 검찰 통해서 다 해결했고 그 2명은 바로 구속시켰고요. 구속되고 나니까 저는 바로 제명됐고요. 저는 아주 자유로워졌습니다. 네. 제명되고 박범계가 제명되고 본인만 불기소 되고 나서 무슨 짓을 했냐면 저한테 차마 형사고소는 못하고 제가 형사고소 나한테 하라 그랬거든요. 명예훼손이라고 난리치길래 형사고소해라. 당신 폰이 숨긴 거니다. 조사 좀 해보자. 그랬더니 형사고소는 못하고 저한테 결국엔 1억을 달라고 민사소송을 제기했거든요. 근데 그 1억을 달라고 민사소송 제기한 그 법무법인이 어디냐? 법무법인 LKBN 파트너스. LKBN 파트너스는 말하자면 좌파의 김회장이나 변호사들이 몇백 명 있습니다. 네. 거기에서 바로 수장인 이광범 팀이 처음부터 끝까지 항소심까지 대리했고요. 제가 전부 승소하고 소송비용 안 내놓길래 승소하면 소송비용 받아야 되잖아요. 소송비용 안 내놓길래 어떻게 했냐면 박범계 법무부 장관 시절에 제가 항소심까지 승소했거든요. 제가 법무부 장관 박범계 월급 압류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1원까지 곧바로 입금하더라고요. 여러분 좌파의 투쟁을 이렇게 집요하고 끝까지 해야 됩니다. 일개 시의원 혼자였지만 무섭지 않았어요. 왜 무섭지 않았을까요? 내 편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 그때 대전에 시의원 제명되고 나서 22명의 시의원 중에 20명이 민주당이었고요. 한 분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의원이 계셨지만 연세도 좀 있으시고 투쟁력이 별로 없으신 교수님 출신이었거든요. 저 혼자 싸웠습니다. 자, 그런데 혼자 왜 어떻게 싸웠을 수 있었겠어요? 자, 첫 번째, 거리낄 게 없었습니다. 거리낄 게 없어야 싸울 수 있습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 하려면 해봐. 나 깜빵 가서도 싸울게. 밥 잘 먹고 잘 있을 자신 있어. 전 처음부터 우리 대통령 거사 치를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 이유가 저 사람 보소. 옛날부터 나 사람에 충성하지 않거든? 이런 거 하실 때부터 이 사람은 걸릴 게 없는 사람이구나. 네. 그렇게 생각했고요. 이분은 걸릴 게 없으니까 국민만 믿고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말의 진정성을 저는 믿었고요. 우리 정치인들, 여기도 이제 정치인분들도 와 계시지만 여의도 문법으로는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일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야를 막론하고 우리 대통령 못 잡아먹어 안달이었던 거거든요. 근데 다행히 우리 국민들께서 너무 늦지 않게, 저는 대통령 계엄령 선포하셨을 때부터 구국의 결단이라고 바로 응원 들어갔거든요. 왜냐면 저는 솔직히 대통령께서 그 북진 통일을 하시거나, 왜냐면 그때 우물풍선하고 막 날 만동 피우고 있었잖아요. 어떤 거든 명분을 잡아서 전쟁을 한번 하시려나? 나라면 어떤 걸 할 것인가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대통령 어떤 일을 하실까 늘 기대하고 있었는데 내대에서 끝내고 싶었던 스타트 히어라고 이야기하셨던 일을 분명히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처음부터 저는 응원했지만 국민들 너무 당황했거든요. 근데 대통령께서 힘들어서 지치지 않을 때 아주 늦지 않은 시간에 특히 청년분들이 다 깨어나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쵸? 네, 우리 대통령께서 끝까지 싸워주셨고, 저는 저의 작은 싸움, 우리 대통령의 큰 싸움, 이런 싸움들이
작은 승리를 축적할 때 우리 자유대한민국이 비로소 완성이 될 거라 생각하거든요. 우리 국민들께서 각계정투를 끝까지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1차 연설은 이걸로 마치고 제가 써놓은 것들을 조금 읽어드릴게요. 네. 자, 제가 존경하는 정치인들이 많지 않았는데 정치권에 들어와서 역사를 배우고 박범계와 싸우면서 진실을 알아가면서 존경하는 정치인들이 생겼습니다. 자, 아마 우리 대통령께서 닮은 분들일 거예요. 윈스턴 처칠과 마가렛 대처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의 이야기를 아주 짧게 우리 국민들보다 제가 아는 게 훨씬 적은데 그래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윈스턴 처칠 상은 1940년 6월 4일 한참 그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영국 의회에서 결단을 내리면서 연설을 했어요. 그 연설의 요지는 몇 가지만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끝까지 해낼 것입니다. 우리는 프랑스에서 싸우고 바다에서 대양에서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과가 역량으로서 하늘에서 싸우고 우리의 섬을 지켜낼 것이며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우리는 해안에서 상륙지점에서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들판에서 거리에서 싸울 것이며 우리는 언덕에서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항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그런 일은 한 번도 믿어본 적 없지만 이 섬이나 섬의 대부분이 강점당하고 굶주림에 직면하더라도 해외의 대영 제국은 영국 함대에 의해 보호받고 무장하여 투쟁을 계속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느님이 주신 좋은 시절에 신세계가 엄청난 군사력과 경제력으로 부대력을 구축하고 해방시키기 위해 앞으로 나설 때까지 우리는 투쟁을 계속할 것입니다. 자, 이 연설 많이 닮았죠? 그죠? 우리 대통령께서 개몽령 선포하실 때 반국가 세력과 싸우겠다고 하시는 말씀, 그리고 12.12 담화문에서도 중단하지 않고 싸울 것임을 천명하고 심지어 구속된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에서 이루어진 최후 변론에서도 여러분 투쟁을 결의하셨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깜빵이라 그래서 구속되면 사람이 어때요? 마음이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조중동까지도 대통령 가스라이팅하고 있었잖아요. 화합정치 못한다, 야당과 협치도 못한다, 여의도 문법도 모른다, 윤석열 너무 높박보다, 인성이 어떻다, 별의별 소리 다 했잖아요. 구체적 사실관계는 들여다보면 다 대통령이 옳은데 그냥 고작하는 게 메신저 공격이었거든요. 그런데 자 그럴 때도 대통령께서는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좀 더 착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야당님을 잘 못 모셨습니다, 이런 거 안 하시고 어떻게 했어요? 나 국민만 바라보고 끝까지 싸우겠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하면 더 싸우겠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반국가 세력 척결하겠다 이랬잖아요. 자,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느낌이죠? 자, 전 세계 역사 속에 위대한 지도자들은 대부분 그랬습니다. 본인의 아니야 지금 당장의 편안함을 위해서 굴복하지 않았어요. 우리 오랜만에 대한민국에 정말 오랜만에 이런 대통령 모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국민들께서 뽑아줬거든요. 전 너무너무 감동적인 현장에 동시대에 같은 역사 속에 인물이 된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사람이에요. 자, 처칠의 역사적 연설에는 이런 말이 나와요. 내가 국민들께 드릴 것은 피와 수고와 눈물과 땀뿐이다. 네, 여러분 그냥 저는 이런 되게 말도 안 되게 저는 완전 MBTI가 극단적 T인데 이런 말 들으면 눈물 나거든요. 왜냐면 그냥 하는 수사가 아니에요. 네. 오늘 이준석 그놈이 이 기자들 앞에서 대권주자로 처음으로 나선다고 하면서 뭐라고 했냐, 자기가 압도적 새로움을 보여주겠대요. 꼴깍 떨고 있죠? 자, 그 압도적 새로움이라는 말에 어떤 감동이 있습니까? 마음을 울리는 어떤 눈물 나는 감동이 있으니까. 이준석 말 한마디에도 그런 거 들어본 적 없죠? 네, 유승민한테 그런 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이재명한테 그런 느낌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자, 우리 대통령님 사실 연설문 보면은 정말 중학생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연설의 표본이죠. 굉장히 쉬운 말로 헌법 정신을 그대로 담은 연설을 항상 하시는데 그냥 왠지 모르게 눈물 나잖아요.
그 눈물은 진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대통령님께서 우리 국민들 믿고 정말 스카이다이빙 하듯이 뛰어내리셨어요. 국민을 믿고 피와 수고와 눈물과 땀밖에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내어주겠다라고 하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대통령님을 위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너무 늦지 않게 깨달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대통령님 연설에 우리 청년들이 감동하여 눈물을 흘린 건 진정성입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진정성을 우리 국민들께서 정말 오랜만에 느꼈기 때문이고요. 저는 이런 연설문, 정말 화려한 연설문 많지만 윈스턴 처칠의 이 담백한 연설문의 감흥을 우리 윤석열의 12.12 담화문 반국가 세력 척결에서 아주 절절히 느꼈습니다. 자, 윈스턴 처칠이 위대한 건 단순히 이런 선언만 잘한 게 아니에요. 리더십도 있었고 군대 정치도 잘 정리를 하셨습니다. 우리 대통령 우직하고 뭔가 거칠고 뭔가 좀 요령이 없어 보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지금 하나하나 돌아가는 거 보세요. 저는 우리 대통령 천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헌법재판소 난감해 죽죠? 마은혁을 임명도 못하겠고, 마은혁을 임명을 안 하고 한덕수 총리를 기각을 하면 이것도 난감하고, 자기들이 섣불리 마은혁 임명 안 한 부작위를 위헌이라고 판단을 해놨는데 그거를 또 실행하게 할 이행의 소도 아니기 때문에 난감하죠. 자, 이것은 헌법의 구조, 헌법재판의 구조, 여러가지 형사재판 모든 사법 시스템을 꿰차고 있지 않으면 이런 고차원 고차방 정식은 설계를 못합니다. 우리 대통령께서 다들 그냥 좌파들은 술 마시고 계엄했네 이런 헛소리 하거든요. 그런데 자, 전혀 아니에요. 우리 대통령 제가 볼 때 한 몇 수를 앞을 보고 던진 거예요. 네,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는 헌신을 하셨지만 이 못된 것들을 위해서, 사법카르텔 쓰레기들을 위해서는 그들에게는 너네 문제 풀어봐, 이 어려운 문제 한번 풀어볼래? 라고 하고 던졌는데요. 세상에 한 명이 던진 문제에 지금 우리 국민들은 다 깨달았고요. 사법 시스템 문제가 있다는 거 다 깨달았고, 재판관들 우왕좌왕 난리도 아니죠. 저는 여기도 국회의원분들 와 계시고 수시로 와 계시지만 여의도 우왕좌왕 하는 것도 너무 쌤통입니다. 정말 아주 그냥 속이 시원해요. 야당, 거대 야당의 폭주, 대통령께서 애써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 행간을 읽어보면 국민의힘 니네도 똑같아 이런 얘기거든요. 자, 여의도 카르텔, 여의도 우리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으로서 대통령께 힘을 실어주기만 했어도 이런 일 없었을 거예요. 네, 그런데 자기들 계산기 돌리고 주판을 튕기고 어떻게 줄 설까 이런 거 하느라고 머리 쓰느라 대통령께서 나아가는 그 세계로 뻗어가는 여러 가지 외교, 안보, 국방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경제도 정말 많이 살려서 그 성과가 지금 내수화되고 있는 중인데 그것을 드러내기는커녕 홍보하기는커녕 세상에 방해하느라 정신없었죠. 자, 우리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담화문에 거대 야당의 폭주라고 했지만 여러분 지금 투쟁하듯이 예산 지난 총선 이럴 때 투쟁 똑같이 했으면 결과는 달랐을 거예요. 이놈들 하는 것 좀 보소? 안 되겠네. 이거는 나밖에 안 되겠다. 계엄령밖에 답이 없네. 이렇게 생각하고 하신 일이거든요. 네, 맞죠? 그렇게 생각하죠? 저는 여의도 놈들이 아주 쌤통입니다. 네,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대통령께서 문제풀이 내놨는데 해답도 몰라요. 정답도 모르고 지금 아무도 답을 몰라요. 우리 존경하는 윤상현 의원님, 나경원 의원님, 우리 박명진 의원님 여러분 지루하진 않으시죠? 네. 몇몇 의원분들께서 굉장히 훌륭한 판단을 빠르게 하셔서 국민들 계몽하고 투쟁하는데 큰 힘이 되어준 건 사실이지만 윤석열 의원님도 사석에서 만나면 그럽니다. 제가 처음부터 오동훈 탄핵 발의하셔라 왜 못하냐 그랬더니 어차피 정족수 안 되고 발의해봤자 통과도 안 되는데 뭐하러 하냐는 게 국민의힘의 대다수 의원들 의견이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이거는
되든 안 되든 국회에서는 탄핵안을 발의하면 어떻죠? 기사가 나죠? 기사가 나고 국민들이 기사에 나와 있는 오동훈의 문제점을 읽게 되죠. 자, 그런 거 하라고 배지 달아줬는데 세상에 웬 유튜버들만 투쟁하고 있어요. 네. 우리 청년들이 나와서 눈물을 흘리니까 그제서야 탄핵안 발의하고 이러더라고요. 자, 이게 정말 그 여의도 배지들 정말 답답합니다. 우리 대통령께서 아마 가장 안심해한 게 국민의힘 의원들이었을 거예요. 네. 뭐 이준석, 한동훈 얘기는 짜치니까 안 하겠습니다. 네. 네, 자. 맞습니다. 그 윈스턴 처칠께서는 수상이 되고 나서 전쟁을 승리로 이끈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정치적 통찰력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냉전 시대의 중요한 지도자로서 세계 정치를 흔들었어요. 정세를 흔들었어요. 그의 유산은 전쟁을 승리로 끝낸 것에 그치지 않았고 국제적인 여러 협력 관계 정리하는 데도 큰 힘을 발휘했습니다. 윈스턴 처칠이 그래서 평가받는데 단순히 제2차 세계대전의 영웅이 아니라 영국의 민주주의와 자유를 지키기 위해 싸운 지도자로서 평가받거든요. 그 평가받음에 있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피와 수고와 눈물 땀이라는 연설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자, 그런 승리는 윈스턴 처칠이라는 한 명의 위대한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닙니다. 그 지도자를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함께 투쟁했던 영국의 국민들, 그리고 국민들은 또 어땠어요? 처칠 수상의 결기 덕분에 용기를 얻고 끝까지 싸운 거예요. 우리 지금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윤석열이라는 위대한 지도자가 포기하지 않겠다잖아요. 끝까지 싸우겠다잖아요. 우리 국민들 포기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죠? 네. 네. 자, 잠시만요. 제가 그 다음 주제로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김소연! 김소연! 네, 다음은 철의 여인 마가렛 대처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마가렛 대처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그 강성 노조들을 혁파한 사람 아닙니까? 네, 대처는 과감한 감세 정책과 법질서 회복, 노조와의 전쟁, 규제 철폐와 단호한 외교 안보 정책, 국방력 강화를 실행했어요. 여성 지도자가 그러기 쉽지 않았거든요.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도 우리가 잘 지켜드렸으면 마가렛 대처 못지않은 훌륭한 지도자가 되셨을 텐데 그러기 전에 그게 겁나니까 짓밟았죠. 그죠? 네. 자, 그리고 마가렛 대처는 자유주의와 보수주의를 관통하는 대처리즘으로 그때 당시 망국병이라고 불렸던 영국병을 극복을 했어요. 그 영국병 증상이 지금 문재인 정권 때 우리나라를 강타했었거든요. 유사한 증상입니다. 자, 그 인터넷 사전을 한번 살펴봤더니 마가렛 대처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정치인으로서 대처는 여느 영국 정치인들과 다르게 유머 감각이라고는 전혀 없고 말도 거창하고 화려한 표현도 쓰지 못하고 말만 했대요. 그리고 그런데도 두각을 나타낼 수 있었던 것은 필요한 말만 하셨고, 그리고 또 원래 화학자 출신이거든요. 과학도답게 반드시 통계 수치, 그리고 계량적 지표, 객관적 증거들을 내세우면서 듣는 이의 신뢰감을 높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성이면서도 여성성을 강조하지 않고 당차고 열정적이고 강철 같은 의지를 내보인 점을 아주 강점으로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 누구랑 비슷해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 비슷하죠. 대통령께서 다병가시긴 한데 달병가는 아니죠. 요령있게 막 화려하게 김종인 같이 뱀 같이 말하는 거 그런 거 못 하시잖아요. 애매하게 이렇게도 해석되고 저렇게도 해석되고 내용을 잘 들어봐서 많은 얘기를 들었는데 뭔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는 얘기들, 정치인들 흔히 쓰는 화법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대통령님은 그냥 아주 쉽잖아요. 말씀이 뭐라고 하나 간결하고, 네, 아주 짧고, 그렇지만 물론 사석에서는 말씀이 엄청 많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메시지가 확실하시죠. 그게 제가 볼 때는 위대한 지도자였던 마가렛 대처랑 비슷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마가렛 대처는 정치할 때 어땠냐면, 여러분 영국이 의회 정치의 표본이거든요.
의회에서 이렇게 토론하고 막 침튀기면서 싸우고 여야 막 너도 나도 일어나서 이야기하고 그게 의회 정치의 표본인데 당시 영국 의회 정치의 특징이었던 타협주의를 노골적으로 거부했대요. 마가렛 대처는. 그리고 이를 위해서 연설이나 토론이나 논쟁에 나설 때는 항상 치밀하게 준비해서 상대방에게 반박할 빌미를 주지 않고 몰아붙였다고 합니다. 우리 대통령이랑 비슷하죠. 네, 범죄와 타협하라고 하는 가스라이팅하는 조중동 그런 언론에 굴복하셨습니까? 아니죠? 타협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하고 타협하는 건 국민에게 죄를 지는 거예요. 네, 이재명하고 자꾸 타협하라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음주운전 전과자들 검사 사칭, 공무원 사칭 전과자들 이런 사람들 다 대통령 시켜줘요 그냥. 안 그렇습니까? 네. 자, 범죄자 단순히 전과자라서 문제가 아니라 그가 하는 행동들이 절대 국민을 위해서는 타협하면 안 되는 더러운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통령께서는 마치 마가렛 대처처럼 그 타협해라. 의회 정치는 여의도에서는 서로 타협하는 게 기본이야. 앞에서는 싸우더라, 국민 앞에서는 싸우더라도 뒤에 가서는 밥 먹고 손잡고 악수하는 거야. 그것도 모르니? 라고 하는 쓰레기 같은 언론들, 쓰레기 같은 정치인들에게 절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까? 자, 이것도 누구 믿고 한 거예요? 우리 보편 국민들 믿고 한 겁니다. 자유 대한민국의 훌륭한 국민들을 믿고 하신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놀라운 사실은 당시 영국에서는 영국병이라고 만국병이라고 불렸던 게 뭐냐면 이미 우리나라 문재인 정권 때 드러났던 웰빙 보수, 제가 이름 많이 붙여놨거든요. 웰빙 보수, 그루밍 보수, 새로운 보수, 따뜻한 보수 이름이 왜 이렇게 많아요? 우아한 보수도 있고 막 보수들 많잖아요. 네. 네, 그런 류의 청년 정치 호소인들. 특히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 게 세습 정치인들입니다. 네, 물론 존경하는 정진석 우리 실장님이나 여러 유수의 세습 정치인들 중에서도 박근혜 대통령님이나 이렇게 뼛속부터 자유대한민국의 어떤 강한 열망과 의지를 가지고 국민을 위해 성실히 봉사해온 세습 정치인들도 다수 있습니다. 일본처럼 당연히 세습해서 하는 것도 나쁜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그런데 자, 지금 제가 정치판에 등장했을 때는 제가 중앙정치를 처음 경험을 해보니까 그 아빠 이준석이 유승민 친구 아들 아니에요. 네, 그 이준석 까라들 있거든요. 청년 정치학교 출신들. 그들이 대부분 이제 웰빙 보수들인데 강남자파스러운 애들이에요. 좀 잘 산다 싶은 애들 또는 진짜 국회의원 아들들. 네, 전직 국회의원 아들들 이런 애들이 내 자리 내놔. 내 다리 내놔가 아니라 내 자리 내놓으래요. 네, 그래서 왜 내놔야 되는지를 얘기를 해보라고 하면 못합니다. 여러분, 제가 작년에 전당대회 나갔을 때 우리 지역 정치인들께서 빨리 나가서 대전 충청권이 특히 대전이 7석 총선 한동훈 때문에 다 전멸했기 때문에 우리 입장을 대변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국민의힘 지도부에 한 명이라도 들어가야 된다라고 해서 저한테 그 청년 최고위원 선거를 나가라고 급하게 준비하라고 해서 의원님들이랑 상의해서 이제 출마를 갑자기 하게 됐거든요. 근데 저는 본선거 나가지도 못했어요. 아시겠지만 그 컷오프 됐습니다. 저는 전과도 없고 뭐 잘못한 거 없거든요. 예전에는 달림은 영창으로 현수막 걸었다고 막말이라고 저를 컷오프 시키더니 여러분 달림은 영창으로가 막말입니까? 네, 그러더니 네, 이제는 막말 이런 것도 이제 할 게 없으니까 이렇게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컷오프를 시켰거든요. 그 컷오프 시킨 데 앞장선 녀석이 누구냐면 전직 19대 때 비례대표 국회의원 했던 이재영이라는 인간입니다. 근데 이재영이라는 인간이 누구냐면 제가 옛날 정치를 잘 몰랐거든요. 우리 선배님들은 아실 거예요. 권정다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네, 권정다리가 이재영의 새아빠입니다. 거기 또 이렇게 내연관계인지 아니면 새로 결혼했는지 모르겠는데 도영심이라고 또 전직 국회의원 있거든요. 거기가 이재영의 친모더라고요. 저 인간은 뭘 믿고 저렇게 나대고 끝까지 김소영 컷오프 시키라고 난동 피우나 했더니 그냥 돈 엄청 많고 세습 정치인지 이력이 없어요. 저처럼 투쟁이라도 하거나 성과를 낸 것도 없습니다. 네, 그냥 여의도 왔다 갔다 하면서 방송 나가고 아빠 친구 엄마 친구가 당연히 공천 주면 가가지고 비례대표 한번 헤쳐먹고 3번이나 당협위원장 좌절로 해서 주면은 반수로 공천 받고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저는 대전에서 국회의원 공천 받을 때 현직 국회의원하고 전직 시당위원장하고 경선 딱 해서 1등으로 공천 받았습니다. 전 청년 정치 표방한 적 없고요. 청년이라고 해서 자리 내놓으라고 한 적 없어요. 우리 지금 여기 와서 울고 끝까지 투쟁하시는 우리 일반 보편 청년들, 여기서 나 투쟁했으니까 나중에 국회의원 자리 내놔 이럴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의도를 가보면 방송가 어슬렁어슬렁 하면서 나 방송 몇 번 나왔으니까 내 자리 내놔, 나 단수공천 내놔, 이런 애들 천지입니다. 청주에 김수민이라고 있거든요. 무슨 일만 있으면 국민의힘 홍보위원장 자리 받아갑니다. 그거 돈 다 털어봐야 돼요. 이번에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 민주당의 이재명 변호사비 논란 생겼죠. 당비 이런 국고보조금 가지고 나눠 먹겠다는 거 다 나왔잖아요. 국민의힘 괜찮을 것 같습니까? 국민의힘 이준석이 대선 때 당대표였는데 끝까지 책상 치고 막 선대위 파행시켜까지 하면서도 끝까지 자리 지킨 게 뭔지 아세요? 네, 홍보위원장 자리예요. 당대표가 홍보위원장 자리 지키려고 근한동 피우는 거 보셨습니까? 자, 여러분 이거 다 돈입니다. 네, 다 돈이고요. 우리 대통령께서는 국민의힘을 등에 업고 당선이 됐기 때문에 당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우리 당을 지켜야 되고, 우리 당은 당연히 국민들과 함께 지켜야 되는데, 적어도 세습 정치인, 웰빙 정치인, 그루밍 보수, 새로운 보수, 이상한 보수 이름 붙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걔네들은 전부 아웃시켜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 고질병, 망국병, 영국에서 미리 경험한 망국병을 못 태어납니다. 마가렛 대처가 이걸 영국병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단호하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때 영국 국민들은 같이 깨어나서 마가렛 대처를 뒤에서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영국병을 탈피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우리 국민들 이번에 함께 하셔야 됩니다. 자, 마가렛 대처는 영국식 강남 좌파들, 그때 당시 엘리트 옥스포드 출신들, 캠브리지 출신들이 지금 세습 정치인들 하듯이 똑같이 했었거든요. 새로운 보수 타령하고 한동훈처럼 했어요. 한동훈 딱. 그런데 중도를 표방해야 된다, 노동운동을 어떻게 해야 된다, 똑같이 했었거든요. 그거를 단호하게 강남 좌파 같은 놈들한테 타협하지 않고 맞섰고, 지금으로 치면 포퓰리즘, 그리고 느낌 있는 정치, 새로운 정치, 말만 하는 거. 준석이 압도적 새로움 웃기잖아요. 뭔데 그게 준석아? 압도적 새로움이 뭐예요? 정치판 들어온 지 13년, 14년 된 애가 무슨 압도적 새로움입니까? 자, 그리고 PCG라는 거 있죠? 페미니즘, 어쩌고 저쩌고 막 인권 타령하는데 사실은 인권 다 파괴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강력하게 몰아붙이고 비판하고, 그렇게 해서 영국 망국병을 헤쳐나갔습니다. 우리 대통령님 지금 하시는 일이 말하자면 이런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단순히 계엄, 탄핵 이런 것만 보실 게 아니라 거기에 숨어있는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이걸 아셔야 끝까지 운동을 함께 할 수 있거든요. 맞습니까? 자, 보수주의에 관한 책을 읽어보면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게 또 서로 다르다. 조국은 산호맹 했는데 자기는 공산주의는 아니지만 사회주의자다, 이런 또 개소리 하는데요. 자, 공산주의, 사회주의 어차피 결국에 똑같습니다. 이게 얼마나 인간의 자유를 피폐하게 하고 가족과 사회, 국가를 망가뜨리는지, 또 그들이 얼마나 무섭게 자신을 포장하고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하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윈스턴 처칠과 마가렛 대처는 개인의 영역에서 특히 성격이 까칠하고 거칠었던 것으로 평판이 나 있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리더십의 국민들이 호응했던 이유는 그 괴팍한 성미가 오직 국가와 국민과 자유, 권리를 지키고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국민이 잘 살게 하기 위함이라는 국민적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진정성을 영국 국민들이 알아줬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리고 이들이 여전히 영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정치인들로 기억되고 많은 영국인들이 이들을 기리는 이유는 수많은 선동가, 위선자, 거짓 세력들을 끝까지 그 괴팍한 성미로 이겨내고 자유주의와 보수주의를 지켜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윈스턴 처칠이나 마가렛 대처와 같은 인물이 역사적으로 있었죠? 네, 대표적인 게 우리 건국 대통령이신 천재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그리고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박정희 대통령님 계십니다. 이들이 자유진영의 정말 세계적인 천재 리더들이거든요. 세계적으로는 정말 박정희 대통령 위상이 얼마나 높은지 아십니까? 자,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만 저 좌파들만 정신 나가가지고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나 우리
지금까지 그러한 리더들을 지켜내지 못하고 수십 년간 그들을 악마화하려는 거짓 세력들에게 굴복해 왔습니다. 저희 40대들이 그 386 그들의 가스라이팅에 제대로 당한 세력이에요. 저희는 정교조들한테 진짜 이승만 박정희는 악마로 배웠어요. 군합발로 뭐 전두환은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자, 그렇게 배웠는데 새로운 보수, 따뜻한 보수, 웰빙 보수들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들 있죠. 좌파들은 우리가 반국가 세력이라고 낙인 찍고 지금부터 투쟁을 할 거지만 더 위험한 건 국민의힘 내에 있는 또는 보수 진영 내에 있는 새로운 보수, 따뜻한 보수, 웰빙 보수들이에요. 이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이들이 거짓 세력들입니다. 끊임없이 거짓 세력과 타협을 하라고 진정한 리더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우리 국민들을 현혹시켜 왔습니다. 지금 철진한 중도 타령하고 있잖아요. 네, 우리 존경하는 오세훈 시장님, 언제까지 중도 타령하실 겁니까? 네, 네. 자, 계속 국민들 현혹시켜왔고, 이제 또다시, 우리의 윈스턴 처칠, 마가렛 대처, 그리고 박정희를 넘어서는 우리 존경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그 싹이 자라나기도 전에 짓밟고 잘라내려고 했어요. 맞습니까? 자,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우리 국민들은 어떤 선택을 할지 역사적으로 말해오고 있습니다. 정말 위기의 순간에 우리 국민들은요, 늘 현명한 선택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번 개몽령에도 아무리 언론이 아무리 거짓으로 현혹하려고 하고, 아무리 국회의원들 일부가 정신 못 차리고 중도 타령을 하고, 아무리 우리 오돌법 연구회가 뭐라고 판단하든 이미 각성된 우리 국민들을 말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말릴 거예요? 네. 자, 우리는 위대한 대통령 이승만과 박정희, 그러나 가슴 아프게도 지켜내지 못했죠. 못 지켜냈죠. 너무 마음 아픈 일인데요. 이번에 어떻게 해야 돼요? 윤석열 지켜내야 되는 거 맞습니까? 자, 저 또한 처음에 정치판 들어왔을 때는 입으로 혁명과 개혁을 말하는 자들에게 오랜 기간 아니에요. 사실 저는 되게 반골 기질이 있어서 금방 질문하고 아닌데 하고 말대꾸 하느라고 바로 깨닫긴 했는데, 혁명과 개혁을 말하는 자들에게 저도 속아왔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국민들이 속아오는 동안 우리나라에는 꿋꿋하게 역사의 순간마다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해온 어르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리더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어르신들께도 다시금 감사 인사를 드리고, 더 오래오래 건강하게 윤석열 시대 2.0 시대에 몸 아프고 힘들면 아까워서 어떻게 할 거예요? 병상에 누워 계실 겁니까? 건강히 더 재밌게 몇십 년 더 살 것입니까? 네, 몸 상하지 않게 이 투쟁 오래오래 장기간 해야 되는데, 청년들한테 많이 넘겨주시고 잘 지도해주시고 지금까지 수고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윤석열과 함께하는 싸움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거다. 거기에서 특별히 조심해야 될 점은, 자, 좌파 반국가 세력들은 우리가 실체를 너무 다 알았지만 우리 안에 숨어있는, 곳곳에 숨어있는 새로운 보수 표방하고 중도정치 표방하면서 국민들 현혹시키는 사기꾼들을 잘 걸러내야 된다라는 말씀.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괴롭힌 사람들은 이재명보다 한동훈, 이준석이에요. 여러분들은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상으로 네, 필리버스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